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윤동희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남성 갱년기요. 네,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갱년기라고 하죠.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이 폐경이 되면서 겪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남성에도 갱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과 달리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갱년기는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갱년기라고 하면 폐경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중년 여성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 갱년기가 남성들에게도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여성에서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증상이 서서히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한 갱년기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이를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정말 이제부터라도 갱년기 증상이 여성에게만 생긴다는 편견은 버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갱년기 어떤 건지 정확한 증상, 원인 이런 거 좀 짚어주시죠. 갱년기는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50대에 접어들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는 성성숙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상 증상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고 흔히 갱년기 장애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갱년기에 성호르몬이 감소로 인해서 체내 호르몬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남성 갱년기 증후군과 여성 갱년기 증후군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물론 호르몬 감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같겠지만 증상이나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갱년기 증후군은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것인데요. 여성의 경우는 50세 전후에 이르면서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폐경이 되면서 급격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는 다르게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지를 않고 20대, 30대 후반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성욕이나 활력의 감소, 우울감, 무기력감, 피로감 등의 여러 증상들이 호르몬이 부족한 걸로 인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신체의 기능의 저하나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남성 갱년기가 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의 과정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이 분비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의 원인도 정리해 보면은 여성 갱년기와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변화의 영향이 크네요. 그렇죠.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네. 알려져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고환에서 거의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남성의 남성성을 다 보여주는 거죠. 정자형성을 또 활성화시키고 남성의 근육의 생성이라든가 여러 남성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대 후반에부터 또 이미 약간씩 감소가 되게 되고 그때는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40대 이후에는 매년 한 1.5% 정도씩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서서히 감소가 되면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40대 초반, 중반, 후반 그 정도부터도 호르몬의 저하에 따른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 어떤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노화로 인한 뇌나 고환 기능의 저하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음주나 흡연, 비만,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촉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호흡기 질환, 만성 질환 여러 가지들이 남성 호르몬 저하나 남성 갱년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신 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이라든가 위장약 중에 일부, 아주 일부의 이런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썼을 때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들은 필요한 경우에 또 쓰는 것이고 약을 쓰다가 끊었을 경우에는 다시 과역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약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갱년기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네. 그 여러 가지 10가지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음. 이 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본인이 남성 갱년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이 좀 중요한 성기능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를 좀 많이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에서부터 10가지는 보면 이제 기억력이 약해졌다거나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거나 뭐 일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좀 모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서너 가지가 있을 때는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일단은 병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갱년기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럼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실 텐데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또 다른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10가지 증상을 포함한 증상들은 정상적인 노화나 우울증과도 겹치는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내가 남성 갱년기라고 속단하는 것은 좀 이릅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를 찾았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다른 것을 통해서 남성 갱년기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혈액 검사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3.5 나노글램 per 밀리리터 미만에서 일단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3.0 이하가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참고로 남성 호르몬 수치는 혈중 변화가 일중 변화가 있어요. 아침에는 높고 오후에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에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오후 늦게 왔는데 수치가 낮으면 이게 호르몬이 진짜 낮은 것인지 다만 그냥 늦게 온 것이 문제가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어차피 또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남성 갱년기가 있을 경우에 치료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일중 변화도 있지만 날마다도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낮게 나왔다. 그럴 때는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약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갱년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 같은 걸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남성 갱년기 증상 자체가 우울증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또 우울증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낮아지게 되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 또 아무래도 가장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책임감이나 경제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이 여성보다 많은 경우가 또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증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방치해두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갱년기 치료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는데요. 남성 갱년기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선생님? 일단 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 개선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죠. 네. 여기는 이제 호르몬 생성을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고른 식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의 그런 일반적인 뻔한 얘기 같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또한 또 갱년기 증세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가족들도 그것을 좀 이해를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는 신체의 평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 툴, 아까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투약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 투약 치료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앞서 알아봤듯이 이 남녀 갱년기는 증상 면에서 신체적으로 약간의 증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녀 갱년기 치료법도 달라질까요? 예, 갱년기는 일단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주된 원인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 주된 치료가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다른 점은 호르몬 자체가 다른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 네네. 투약하는 호르몬이 다르죠. 남성은 이제 남성 호르몬을 투약을 하는 거고 여성은 여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투약하는 방법도 뭐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상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 치료로 시행되는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자,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 그 종류별 차이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약으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장점, 단점 예, 있을까요? 일단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방법 중에 예전 약 같은 경우에는 투약 직후에 간에서 다 대사가 돼서 효과도 좀 떨어지고 아, 간에 부담이 돼서 간독성이 있는 약들이 많았는데 요즘 약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먹는 약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없이 또 효과적으로 남성 호르몬 농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약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뭐 말하자면 아침 식사를 한다 그러면 버터 바른 빵을 같이 먹는다거나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서 약을 먹거나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을 먹어야 되는 좀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짧게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 효과를 처음에 느끼는데도 도움이 되고 약을 사용했을 때 드물게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치료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고 먹는 약이 2번 먹는 것이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바르는 약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네, 바르는 약도 이제 많이들 나왔었는데 겨드랑이에 바르는 방법도 있고 겨드랑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바르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파스 같이 패치로 붙이는 형태도 있는데 패치 같은 경우에 단점은 이제 가려움증 같은 아, 네네. 국소적인 피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겨드랑이에 바르는 방법은 서양 분들 이제 암내가 나는 분들 이렇게 데오드란트라는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매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한국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처방을 해보면 잘 못 쓰세요. 그래서 바르는 약은 좀 많이 쓰기는 좀 어려운 그 현실적인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 치료법 중에 이제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약을 먹는 방법 그리고 약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사로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 네. 이건 어떤 장단점 있을 수 있을까요? 남성 호르몬 보충은 이제 주사로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크게 보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표성으로 작용해서 한 7일에서 10일째 효과가 확 올라갔다가 한 20일, 3주 정도가 지나면 약이 빠져나가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장점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 강력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효과가 처음에 좀 그 생리적인 농도로 올라가면 좋은데 호르몬이 이제 생리적인 농도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롤러코스터 이런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확 활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다가 약이 다 떨어지는 3주 정도가 되면 좀 다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그 강력한 호르몬 수치 때문에 고환 자체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환이 약간 작아지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간 지속하는 약은 이제 보통 이제 2달에서 3달마다 한 번 맞게 되고 처음에는 2달 간격으로 맞다가 보통 3달마다 맞는 경우가 많은데 장점은 이제 약이 이제 생리적인 농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몸에 크게 해가 되거나 고환의 호르몬 생성 기능에 나쁜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 맞으니까 3개월 한 번 엉덩이에 주사 맞는 그 아픈 것만 빼고는 날마다 약을 바른다거나 먹는다거나 하는 어떤 불편함 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초반에는 속효성으로 짧게 작용하는 약을 써서 효과가 좋으면 이제 오래 지속하는 장기간 지속형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군요. 효과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상의를 한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갱년기 치료 보통은 어느 정도 기간을 받아야 좀 유효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예,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 일단 남성 호르몬 투약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데까지는 그 증상 상황에 따라서 한 6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일단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증상 호전이 되는지를 봐야겠고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려면 처음에 남성 갱년기가 확실히 맞는지를 잘 진단을 하고 섣불리 시작을 하지 않고 잘 시작을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는 지속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거의 평생에 가깝게 투약을 하면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좀 너무 몸이 다운됐을 때 일시적으로 좀 치료를 해서 많이 도움이 되면 어느 정도 쉬어야겠다가 다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알아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3개월, 6개월 치료하고 끊으면 다 낫는 것은 안타깝게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갱년기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면서 좀 겁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을 쓰는 치료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선생님? 네, 어떤 치료나 효과만 있으면 참 좋은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호르몬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서 간 기능도 나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봐야 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이제 빈혈 수치 있지 않습니까? 혈색소가 많이 올라가는 적혈구 증가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피가 뻑뻑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치료 간격을 좀 넓히거나 그 뭐 헌혈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된다면 치료를 조금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거나 PSA 수치가 4 이상으로 상승이 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혈색소 수치가 18 이상으로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남성 호르몬 보충이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일까요, 선생님?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우리 비뇨의학과 의사들도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이런 토론을 많이 해왔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현재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암이 없는 경우에 남성 호르몬 투약을 통해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환자가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립선암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남성 호르몬을 투약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할 때는 전립선암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먼저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 중에도 PSA라고 하는 전립선 수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수술을 통해서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된 경우에는 암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호르몬 보충 치료가 이제 끝난 후에 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관리법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네, 이제 치료 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할 때는 그 관리가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증상 호전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라든가 혈액 수치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갔는지 나머지 PSA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적혈구 수치라든가 이런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을 경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치료가 필요 없게 느껴진다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끊은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혈액 수치가 변화가 있는지 또 증상이 끊어도 괜찮을 걸로 이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고 끊었는데 확 나빠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상담을 통해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자,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한 궁금증들 OX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볼까요? 남성 갱년기에는 근력 운동이 좋다. 그쵸.
그렇죠. 뭐 아무래도 나이 들면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근력 운동 좋다고는 합니다만 갱년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아, 네. 맞습니다. 오. 뭐 일단 운동하는 건 무조건 뭐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네.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일단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아. 뼈와 근육의 구성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네. 근육이나 골밀도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을 비롯해서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운동, 비타민 D 등이 근육량과 골밀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근력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음. 운동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발 뒤꿈치를 들고 그리고 다시 내리는 그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네. 계단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게 허벅지 운동을 한다거나 스쿼트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우리가 그 피트니스에서 뭐 운동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고요. 좀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상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참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근력을 다져가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살펴볼까요? 술이 남성 갱년기를 부른다. 뭐 술, 담배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하는데요. 술이 남성 갱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 이것도 역시 뭐 술이 좋은 경우는 있을 수는 없나요? 있겠지만 예, 맞죠. 오. 예. 우리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성 갱년기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많거든요. 우리가 또 우리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19세에서 59세 정도의 인구 중에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한 주에 소주 한 4~5병 정도 해당하는 양에 과도하게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여성 같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여성보다 한 2배가 넘게 마신다고 하는데 참 음주가 좀 뭐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음주는 알코올 자체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술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술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먹는 뭐 우리 좋아하는 치맥이라든가 그렇죠. 삼겹살의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부 비만, 지방질 수치가 높아지고 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성 호르몬하고 지방하고는 같은 어떤 공유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살이 찌고 지방이 올라가게 되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더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고 알코올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음주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갱년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남성 갱년기 예방은 그 스트레스 많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피하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여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탄다거나 바깥을 다니면서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식습관에서 중요한 거는 회식인 것 같아요. 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술을 마시면서 음식 먹는 거 피하고 또 집에서도 야식을 많이 하는 게 또 문제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반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남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남성 갱년기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신체적 변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윤동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